안녕하십니까. 전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일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여러분께 핵문근융해증 그리고 신장질환에서의 새로운 약제 그리고 신장내과를 가야 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그리고 신장 내과를 다니면서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았을 때 어떤 수치들을 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 나오셔서 강의해 주셨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강의를 하면서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답변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저 혼자 그동안 여러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여러 가지 질문들 받고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항상 방송을 할 때 보면 이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그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항상 조금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갖고 그동안 또 이제 4번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4번의 강의를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궁금하셨을 사항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그런데 또 이제 강의에서 못 들었던 얘기들을 들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진료 시간 내에 주치 선생님에게 다 해결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 오늘 해주시면 제가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오늘 신장 콩팥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8월 달부터 꾸준히 저희 강의를 들으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신장이랑 콩팥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장은 한자로 얘기를 하는 거고 콩팥은 한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직 여기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외래 진료 오시면 신장에 대해서 이제 신장 수치가 이렇고 기능이 어떻고 이렇게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랬는데 저 콩팥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또 헷갈리실까봐 신장, 콩팥 다 같은 말이고요. 아직 질문이 없어서 앞쪽에 전에 강의했던 것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로는 신장, 그 다음에 한글로는 콩팥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신장, 콩팥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콩 모양으로 생겼고 이제 실제로 이 콩팥을 열어서 수술해서 보면 색깔이 팥색깔이어서 그래서 콩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그 허리에서 살짝 위쪽에 갈비뼈 끝부분 안쪽에 이렇게 콩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고 이 길이는 대략 9에서 13cm, 그다음에 넓이는 5에서 7.5cm, 한쪽에 대략 150g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바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45세 남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콩팥에 그 결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소견을 10월달 소화기내과 복부 초음파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결석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신장내과 진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기 영어로 이렇게 써주신 conclusion R, 이게 그 진단명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초음파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앞에 R5가 붙으면 의심된다는 뜻이에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오른쪽 콩팥에 결석이 있는 게 의심이 된다. 초음파가 뭐 더 좋고 그다음에 CT가 더 좋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소화기내과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셨기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의 복부 초음파는 주로 간과 쓸개를 좀 더 자세히 보는 복부 초음파다 보니까 그 콩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초음파도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른쪽 그 간이랑 쓸개를 자세히 보는 초음파를 하다 보면 간 바로 아래에 우측 신장이 있기 때문에 우측 신장이 당연히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이 콩팥에서 이런 이상 소견이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화기내과에서 복부 초음파했던 이런 소견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CT 촬영을 하시는 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상 검사법이고요. 그래서 뭐 결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에서 결석처럼 보였어도 실제로 CT 촬영을 했을 때는 결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진료를 보시고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복부 CT 촬영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한의사들 막간 한의사들 이야기님. 네. 네이버에 투석을 치면 투석받는 사진 투석하고 계시구나. 네. 투석이는 크레메진 먹고 안 좋은 것도 흡착해서 비웬이라도 높여보려고 하는데 부질없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투석하시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크레메진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분들 좀 생소하신 약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석탄가루 같은 거예요. 약 자체가 석탄가루 같이 생긴 까만 이제 그 육안으로 약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먹고 싶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약을 복용을 하면 장 내에서 장에 있는 우리 노폐물들을 이 약이 다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나가서 체내에 노폐물 쌓이는 거를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노폐물이 쌓아져 가는 거를 좀 지연시켜준다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 이름이 상품명이 크레메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크레메진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 결과가 투석하기 전에 그리고 초기 신장 질환 환자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신장 질환이 진행한 환자에서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 크레메진을 복용을 했더니 장내에서 그 노폐물을 흡수를 하고 대변으로 내보내면서 체내에 이 비웬이라고 하는 이 비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노폐물들도 다 흡착을 하고 나가니까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속도를 좀 줄여주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석하시기 전에 투석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크레메진을 복용을 하는 거고요. 이미 투석을 시작을 하셨다면 사실 그 투석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굳이 크레메진을 복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약을 엄청 많이 복용하시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고혈압약 드시고 있고 만약에 기저질환에 당뇨가 있다면 당뇨약 드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석하실 때 투석 기계로 비타민들 B, C 이런 비타민들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해주는 종합 비타민제 드셔야 하고 그다음에 인약 드셔야 하고 칼륨약 드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여러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마다 말씀하셨듯이 신장 기능이 많이 감소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혈 치료해야 돼서 철분제 드셔야 하고 그래서 이미 여러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크레메진 같은 약은 투석하시는 중이라면은 드실 필요가 없고요. 투석 전 단계 약간의 중등도 정도의 수치로서는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1.5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처방을 하거든요. 1.5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크레메진을 매 끼니마다 식사 이후에 복용을 하면 식사 때 발생한 노폐물을 대장에서 크레메진 흡수를 하고 대변으로 내보내서 투석을 하는 그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NTT 분이 해주셨는데요. 아버님이 아밀로이드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망 전에 폐보다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밀로이드 증상이셨을까요? 가족력이 있다면 어떤 점을 유심히 신경 쓰고 종종 검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조금 어려운 질병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밀로이드증이라는 질병이 있고요. 이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막 덩어리를 져서 그래서 비정상적인 어떤 침착물을 만드는데 그 침착물 중에 이 아밀로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침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착물은 뭐 꼭 콩팥뿐만이 아니라 폐 또는 심장, 그다음에 뭐 피부 이런 데에도 다 침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을 생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제 글에 보면은 이 아밀로이드라는 게 폐에 가서 침착된 아밀로이드 폐증의 이제 폐침범으로 돌아가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장,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신장 생검을 해서 신장에도 이런 같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됐었는지 확인하셨다면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반드시 아밀로이드 때문에 신장 투석하셨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밀로이드 증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어느 단계에 침착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콩팥에 침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만성 콩팥병의 증상이 뭐 그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뭐 소변에 단백뇨가 보인다든지 이런 신장 기능하고 관련된 이상 소견이 확인이 되고요. 매번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 기능은 투석에 임박할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제 실제 증상으로는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가서 이 아밀로이드가 침착을 하면 이제 많이 느끼시는 증상이 숨차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빠르게 걸으면 평소보다 좀 많이 숨이 차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좀 쪼이는 느낌이 든다던가 이런 이제 심장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폐에 침범해도 그럴 수 있는데 폐에 침범한 정도가 만약에 크지 않다면 일부분에만 있다면 사실 폐에 침범했을 때도 증상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아밀로이드증은 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밀로이드증 자체 원발인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에 다른 뭐 암이나 이런 게 있어서 2차적으로 생긴 아밀로이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이제 가족분이 그렇다 이런 이제 아밀로이드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이제 분들이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미리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서 건강검진에 기본적으로 폐 사진,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게 있고 심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통해서 신장 기능이나 신장의 기능, 그 다음에 소변에 단백뇨 있는지 같은 걸 다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건강검진 통해서 미리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Fifty Shades of Grey 분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군복무 할 때 횡문근 융해증 때문에 경찰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수액 맞은 적이 있는데 횡문근 융해증 이건 후유증 있나요? 우리 8월에 이제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 첫 그 강의를 해드릴 때 내용이 이 횡문근 융해증이었어요. 그때 왜 이제 8월에 해드렸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 훈련병 이슈도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문근 융해증 보통 언제 많이 생겨서 오시냐면 봄, 여름에 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봄에는 여름을 대비해서 갑자기 안 하던 운동 시작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양볕에서 뜨거운데 대낮에 밖에서 심한 운동이나 또는 그 근로 환경에 계시다가 횡문근 융해증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는 이제 봄, 여름에 많이 이 병원을 찾아오세요. 근데 대부분의 횡문근 융해증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액 치료를 충분히 잘 했다면 이후에는 거의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건물에 깔려서 심한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후에 신장 기능의 감소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일부 아주 드문 경우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군복무 중에 훈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경우는 후유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등어 추르님께서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게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증상으로 신장내과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 신장내과 찾아오시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뭐 크게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어요. 네, 부종 때문에 많이 오시고요. 두 번째, 소변에 거품이 자꾸 보여요. 세 번째, 건강검진 했더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사실 신장내과 찾아오시는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변의 거품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닌지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거품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뇨, 이게 소변으로는 노폐물만 빠져나와야 되는데 뭔가 콩팥에 질병이 생겨서 노폐물 이외에 빠져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서 단백뇨라는 증상을 만들어서 소변에 거품이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거품뇨가 다 단백뇨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에는 소변 볼 때 거품
거품이 없었는데 최근에 새롭게 소변 볼 때 거품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해서 실제로 소변에 진짜 단백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가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서희님 질문 주셨는데 62세 여성분이고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 앓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받은 결과 GFR, 이거 잘 쓰셨네요. 예, 줄여가지고 GFR이라고 하고 그 한글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이제 지난달에 우리 중앙대병원 권소희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죠. 예,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신장 점수, 콩팥 점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35로 나왔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도 확인됐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약물은 ARB 계열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부종도 생기고 피로감과 식욕부진도 심해졌는데 신장 기능 저하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10년 넘게 당뇨랑 고혈압을 앓고 있으시기 때문에요.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 10명 중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신장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당뇨 처음 진단받고 10년 정도 경과하면 이런 분들은 그 신장 합병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사구체 여과율이 35 정도 되시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중에서도 좀 많이 진행한 만성 콩팥병에 해당이 되세요. 그때 점수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이제 11월에 권소희 교수님 설명할 때 GFR 35면은 단계상으로 봤을 때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려는 거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한 상태시고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도 같이 있는데 이제 단백뇨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은 안 주셨지만 10년 넘는 당뇨와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35를 가지고 좀 예측을 했을 때 단백뇨의 양도 적지 않으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종 생기고 피로감 있고 하는 거는 신장 기능 저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투석 준비는 사구체 여과율 15 이하에서부터 투석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투석은 뭐 이제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구체 여과율 한 10 정도 10 밑으로 내려가면 투석을 시작을 하거든요. 아직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사구체 여과율 35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약 잘 드시는 거, 그다음에 혈당 조절 잘 하시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물 ARB가 바로 단백뇨 줄여주는 약이기는 한데 지난번 우리 건양대병원의 박유한 교수님이 새로운 약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SGLT2 저해제라는 약과 그다음에 케렌디아 라는 약이 있다. 이 약들도 이 신장 당뇨에 의해서 신장 기능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 단백뇨 소견이 보일 때 같이 사용을 하면 증상의 개선과 그다음에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약제가 같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상의하셔가지고 약제 변경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예, 막간 한의사들 이야기님이 궁금하신 게 많으시네요. 투석하시면서. 예. 약 먹고 투석 들어가면 당연히 수치가 내려가는데 인수치가 낮다고 인벨라 보험 수치 미달이라고 한 달 처방을 안 해줍니다. 그럼 약 먹고 투석실 들어가면 수치 높아서 인벨라 2학씩 처방씩 받아오고요. 어떨 때는 너무 심하다고 배포로도 주던데 아침 식사 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수치 편차가 심합니다. 근데 보험 기준에서 처방 나오기 답답하면 예,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약을 처방을 받은 모든 어떤 약이 개발이 되면 이 약을 모든 환자들에게 다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약이 딱 맞는 환자들의 기준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치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도 당연히 문제고요. 뭐 투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수치가 더 높아서 저희가 계속 인 조절하셔야 된다, 식사 조절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뭐 먼저 여기 말씀드리면 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그 유제품 종류, 그 다음에 그 콜라와 같은 이제 탄산음료 종류, 그 다음에 뭐 치킨 너겟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류, 그 다음에
견과류, 요런 데 이제 인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른 건어물류. 이런 데 인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식사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은 최대한 드시지 않거나 좀 적게 드셔라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이 높아도 뭐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중에 제일 이제 좀 중요한 합병증은 인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죠. 혈관이 딱딱해져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장내과 의사들은 투석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인수치 철저히 관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인수치가 너무 낮아도 마찬가지로 혈관이라든지 또는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적정 수치 인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검사할 때 저희가 인 검사를 같이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그 인수치에 맞춰서 너무 높으면 낮춰야 되니까 약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낮으면 그것도 문제니까 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계속 약을 드시면 수치는 더 낮아질 거라서 이제 환자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약을 잠시 끊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물론 보험 기준 때문도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절하느라 그때 맞춰서 약이 계속 조정이 된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맑은 샘물님께서 이거는 폐결절 얘기 주셔가지고요. 제가 신장내과 의사여서 여기는 이제 제 전문은 아니어가지고 뭐 답답하고 숨 쉴 때 하니까 가슴 시트 찍어봤고 그 폐사진에서 폐결절이 있다고 하는데 결절 왜 생기는지 뭐 결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장내과 의사라서 요거는 호흡기내과 선생님 전문 분야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학생 때 배웠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폐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뭐 가장 뭐 흔한 거는 예전에 뭐 결핵을 앓았던 흔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결핵 이외에도 뭔가 감염증, 폐렴이나 이런 거 앓았던 흔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일 심각한 경우는 이게 아주 암의 초기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 선생님 찾아뵙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 진행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서희님 질문 볼게요. 홍서희님은 메트폴민이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지 단백질 섭취도 어느 음식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메트포르민은 당뇨약 중에 아주 오래된 그리고 값싸고 그렇지만 매우 좋은 당뇨 약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당뇨 처음 진단 받으시는 분들, 우리 국제 그 진료 지침에도 그렇고, 국내 진료 지침에도 그렇고, 당뇨 처음 진단 받으시는 분들 첫 번째 약제로 그 여러 가지 수많은 당뇨 약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하냐 할 때 1번으로 권고하는 약이 우리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입니다. 메트포르민 드시고 있는 분들 내가 당뇨인데 내 약에 메트포르민 있나 없나 할 때 약봉지 열어보시면요. 메트포르민의 특징이 약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길쭉하고 크게 생겨서 복용하려고 하면 쉽지 않으신 그 약이 메트포르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메트포르민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 약 자체가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약 자체가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유병기간 앓게 되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콩팥병 합병증이 생기고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해서 만성콩팥병의 단계가 1단계에서 차츰 진행해서 4단계, 5단계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4단계나 5단계, 사구체 여과율 30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메트폴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막 깨지면서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젖산이라는 물질이 막 그 혈중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질병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젖산증이라고 부르는데 메트폴민을 그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을 복용을 하면 아주 드물게 그런 젖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거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어서요.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장이 떨어진 환자가 복용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약에 메트포르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홍사님의 신장 기능 점수 사구체 여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 약 계속 복용해도 되는 건지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권고하는 거는 이제 저단백, 특히 소변으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환자분들은 저단백 식사를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단백질 섭취가 너무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근육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너무 적게는 아니고 보통 신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본인 몸무게당 1g 정도를 계산을 해서 섭취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꼭 육류에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고기에 대부분 단백질이 있지만 우리 콩이나 두부, 뭐 우유 이런 이제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서 요거를 서로 섞어서 섭취하시도록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보통의 비율은 뭐 육류 7에 식물성 3 아니면 뭐 6대4 이런 식으로 섞어서 섭취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고 고기로 따졌을 때는 요리하시기 전에 그냥 생 고기를 꼭 뭉쳤을 때 꼭 뭉친 크기가 저는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꼭 뭉친 크기가 탁구알 정도 되도록 그 정도가 하루 드시는 육류를 통한 단백질의 적정량이다. 그리고 두부로 쳤을 때는 3분의 1모에서 반모. 그다음에 생선으로 쳤을 때는 한 토막 반에서 두 토막 정도를 하루에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뭐 두부 반모 드시고 점심에 생선 한 두 토막 드시고 저녁에 고기 꽉 이제 탁구할만하게 해서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적정한 단백질 섭취가 될 거고요. 이 또한 신장 기능의 정도, 그다음에 소변으로 나오는 단백뇨의 양에 따라서 사실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한신장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영양사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엑스포케이님. 대학생 딸이 근 2년간 방광염에 매달 걸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신우신염도 걸렸고 그 이후로 옆구리가 자주 아파서 신우신염 올까봐 힘들어합니다. 약을 많이 먹어서 십이지장 궤양도 있고 어떻게 하면 방광 신장이 좋아질까요? 네, 이제 방광염이랑 신우신염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신장내과 의사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인데요. 주로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고요. 이제 방광염이 생기는 이 생활 습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일단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당뇨는 소변이 달달하다는 뜻이잖아요. 소변이 달달하면 우리 세균이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막 방광 안에 소변을 통해서 많이 번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방광염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철저히 하시는 게 방광염 걸리거나 또는 재발하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 난 당뇨도 없고 대학생 따님이시니까 아마 젊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평소에 소변을 참았다 보는 습관이 있으신 경우, 그다음에 이제 방광염 또는 급성 신우신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1번 균은 대장균이거든요. 아마 대장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균은 음식 상했을 때 거기에서 검출되죠. 대장균이라서 말 그대로 이 균은 항상 나쁜 균인 건 아니고요. 대장에 사는 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으로도 대장 안에 이 대장균이 살고 있어요. 근데 대장 안에만 살아야 되는 균인데 얘가 대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살고 있으면 얘는 이제 잘못된 균이니까 질병을 유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항문이랑 요도가 가까워요. 그리고 요도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 보시고 뒤처리 하실 때 뭔가 항문 주위를 이렇게 쓸면서 뒤처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반복해서 방광염이 잘 걸리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뒤처리 하시는 습관을 좀 교정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데를 사용하신다면 비데가 관리가 철저히 잘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안에 비데
노즐 따라서도 사실 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데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비데 철저하게 관리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차라리 비데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뒤처리하는 휴지를 통해서 뒤처리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이상 만약에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이 계속 반복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우리가 요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에 길목에 뭔가 문제가 해부학적인 또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염증이 생기는 걸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이상 내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자꾸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신장내과뿐만 아니고 비뇨의학과를 같이 방문을 하셔서 혹시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연결하는 요관이라는 장기에 기능 또는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솔모님이 5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3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식 받았습니다. 현재 크레아틴이 0.9, 당화혈색소 6.2 정도인데 하루에 녹차 한 팩으로 물 1리터, 그냥 물 1리터 마시고 스테비아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지금 신장이식 받고 관리를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크레아티닌도 정상 수치로 유지하고 계시고 당화혈색소도 6.2면은 굉장히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요거 잘 모르시는, 우리 크레아티닌은 앞쪽에 그동안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교수님들이 강의해 주시면서 혈전 크레아티닌이 신장 수치입니다를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좀 친숙하실 텐데, 당화혈색소는 뭐냐? 요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 평소에 당 관리 잘 하셨는지 보는 지표예요. 왜 와서 혈당 얼마, 오늘 피검사한 거 혈당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그 혈당은 전날 식사 여부, 그리고 어떤 식사 하셨는지에 따라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항상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자분들이 그 혈당 조절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3개월 평균치가 될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라는 거고요. 이 3개월 평균 지표가 그 수치가 좋아야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정상인에서는 당화혈색소가 5.6 이하여야지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진단을 하고 5.6에서 6.5 사이면 당뇨 전 단계로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로 진단되신 분들은 그 당화혈색소를 6.5 이하가 되도록 그 목표치를 그렇게 잡고 당 관리를 하시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솔모님 같은 경우는 크레아틴 수치도 정상이고 당화혈색소도 목표치로 조절 잘 하고 계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신 상태세요. 사실 이제 그 신장이식 받으시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면역 억제제 중에 타크로벨 또는 프로그랍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면역 억제제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성분명으로는 타크롤리무스, 조금 이름이 어려운데 이런 성분을 갖고 있는 면역 억제제인데, 이 면역 억제제는 신장 이식 받으신 분들에게서 거부 반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타크롤리무스라는 약은, 타크로벨 또는 프로그랍이라고 하는 이 약은 혈중에 적정한 농도를,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혈중 농도를 방해하는 몇 가지 음식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자몽, 그 다음에 녹차도 사실은 너무 그 농도 높은 그 채로 드시면 약간은 이제 그 혈중 농도에 그 방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 또 너무 진한 오미자를 자주 섭취를 하시면 혈중 농도를 방해할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녹차를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그렇게 권고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한 팩을 물 1리터에 드시니까 사실 굉장히 희석해서 드시는 거라서 이 정도는 뭐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물 1리터 같이 지금 물도 잘 드시고 계시고 스테비아 커피 뭐 한 잔 정도는 무리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정경희님, 고혈압 환자입니다. 콩팥병 조심해야 하나요? 네.
우리 그 콩팥병 생기는 여러 원인 1번은 당뇨였고요. 그 콩팥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원인 질환이 당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당뇨 환자가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 중에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이 콩팥 합병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콩팥병이 온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도 당연히 콩팥병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혈압 환자분 일단 첫 번째는 혈압 조절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짜게 드시면 혈압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짜게 드시는 것 자체가 또 혈압과 무관 별개로 콩팥에도 무리를 줘서 그래서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요 두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는데 만약에 고지혈증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식습관 관리하시면서 고지혈증 관리하셔야 되는데 고지혈증은 체내에 말 그대로 지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지방 우리 콜레스테롤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장이 콩팥이랑 같은 거를 모르시듯이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인 거를 또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영어로 하면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고지혈증, 한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데에는 식습관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물론 기름진 음식도 콜레스테롤 높이지만 탄수화물 식사하시면 콜레스테롤 높여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그 고지혈증 같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이런 식습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윤희님은 종종 저희 요 강의에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IgA 신병증이 있습니다. 피곤해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나요? IgA 신병증은 여기 이제 그 다른 구독자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콩팥 망가뜨리는 첫 번째는 당뇨, 두 번째는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 사구체 정말 그 콩팥 자체의 병을 우리 사구체 신염이라고 합니다. 그 당뇨나 또는 고혈압이 있어서 생기는 만성 콩팥병은 원인 질환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이고요. 사구체 신염은 그냥 이거 자체가 콩팥에서 1차적인 질병이에요. 사구체는 이전에 여러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 신장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조직들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의 사구체를 통해서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구체의 어떠한 조직적인 이 모양 변화로 인해서 소변으로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질병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사구체 신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구체 신염 중에 가장 흔한 사구체 신염 질병이 IgA 신병증이라는 질병입니다. IgA 신병증은 그 평소 생활 습관이나 주변 환경에도 사실 그 질병이 많이 좀 영향을 받아서요. 목감기가 심하게 걸리거나 또는 장염이 심하게 걸리면 순간적으로 질병이 급성 악화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무리하거나 피곤해도 평소보다 단백뇨가 늘어날 수 있어서 이윤희님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에 목감기 또는 여름에 날 음식 드셔서 혹시 장염 걸린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많이 무리하거나 피곤하면 단백뇨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김장하고 나서 소변 보니까 거품이 나오셨구나. 네, 평소에는 단백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래도 비교적 잘 단백뇨 양이 300에서 뭐 220, 70 이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단백뇨의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뇨랑 고혈압 같이 있으셔서 관리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국에 가시면 그 소변 검사 스틱 파는 거 있어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 이런 거 너무 궁금하시면 그 약국 가셔서 그 약사님에게 소변 스틱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거든요. 우리 뭐냐면 우리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 번씩 검진할 때 양호 선생님이 이 얇은 그 종이 하나 주면서 소변에다 이렇게 찍어갖고 오라고 하면 찍어서 들고 보건 선생님 보여드리면 색깔 보고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소변 스틱이거든요. 그거를 약국에서 구입하셔서 집에 갖고 계시다가 소변이 평소보다 좀 거품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스틱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평소랑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러면 예약 날짜보다 좀 일찍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카트님. 60대 삼촌이 고혈압, 당뇨가 전혀 없는데 급성 사구체 신염이 심하게 와서 약도 잘 안 듣고 고생 중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은희님처럼 그 기저질환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는 채로 그냥 콩팥 기능 자체가 나빠졌을 때 생긴 원인이 바로 이 사구체 신염이거든요. 원인을 모르지는 않고요. 사구체 신염이라는 건 큰 질병의 카테고리고 그 안에 이 앞쪽에 이은희님처럼 IJ 신증도 있고 막성 신증도 있고 막 증식성 신증도 있고 여러 가지 사구체 신염의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신장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다니시고 있고 이전에 그 신장 조직 검사 하신 적이 없다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혹시 신장 조직 검사 하는 건 어떤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 아이디가 재밌으시네요. 웃기지만. 신장 나쁜 사람은 일반 영양제 먹어도 괜찮나요? 흔히들 먹는 영양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영양제. 요즘에 영양제, 이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녁 먹으면서 TV에 홈쇼핑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그 홈쇼핑을 보다 보면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하는 건강기능식품이구나 하고 알고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이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 홈쇼핑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설명하는 약재들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런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 파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게 다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판매되는 약들이긴 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기능식품이고 보조식품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치료를 하는 목적이나 또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환자분이 먹고 있는 약도 너무 많은데 이런 건강기능식품까지 드시는 거는 별로 권고하고 싶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고혈압약, 당뇨약, 그 다음에 신장질환 치료하는 약, 이 약들이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영양기능식품들이 이 진짜 중요한 약의 그 작용이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약들을 그 신장이 나빠서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서 중요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런 영양기능식품을 드시는 거는 저는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외래에서는 환자분들한테 더 강하게 강한 어조로 드시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요. 네. 우리 그 식사만 충분히 잘 하셔도 끼니 잘 챙겨서 하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은 충분히 공급이 돼요. 그래서 식사만 잘 하시면 되지 거기에 추가적인 이런 약재들을 드시는 거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무심강님이 안녕하세요. 보스니악 EF인데 또 우리 어려운 얘기 해주셨어요. 앞쪽에 다른 이제 중간중간 환자분들처럼 보스니악 EF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구독자분 저희가 아직 그 신장의 물혹 또는 낭종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드린 적이 없어서 구독자분들이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스니악 EF는 뭘 얘기하냐면 혹시 요거 그 슬라이드 혹시나 해서 제가 혹시 질문이 있을까봐 우리 낭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 콩팥에 생기는 물혹, 말 그대로 혹인데 혹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죠. 우린 단순 낭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낭종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런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5가지 분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래서 분류법이 이 보스니악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스니악 1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안에 물주머니예요. 물만 달랑 들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우연히 뭐 건강검진하다 발견됐다. 얘는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콩팥에 물혹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십니다. 네, 클래스 2 보스니악 분류법 2에 해당하면 2는 안쪽에 물혹이 있는데 물혹 들어있는 방이 2개예요. 1은 방이 하나였는데 2는 물이 들어있는 물주머니가 안에 방을 나눠가지고 방이 2개 이상일 때를 2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이나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물혹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F는 방이 좀 여러 개예요. 방이 3개, 4개 이상으로 여러 개여서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나중에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아주 적지만 5% 정도까지는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95%는 그럼 이제 암으로 진행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5%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CT나 초음파를 촬영해서 모양이 변하는지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뭐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CT나 초음파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이나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에 물 말고도 다른 성분이 같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이 좀 더 많고 방 사이에 방문이 이렇게 두껍고 이런 경우는 3이나 4로 분류를 하고 이런 모양은 이제 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신장내과뿐만 아니라 비뇨의학과까지 방문을 하셔서 수술적 절제를 해야 되는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 두어 가지만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썰님이 역류성 후두염 약을 장기 복용하면 콩팥에 안 좋을까요? 역류성 후두염 약은 우리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일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역류성 후두염뿐만이 아니고 역류성 식도염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하고 위궤양으로도 위궤양 치료할 때도 사용하는 아주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약인데요. 이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이기는 한데 이제 여러 연구에서는 이 프로톤 펌프 억제제, 역류성 후두염 또는 역류성 식도염 약을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 콩팥 기능이 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사실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씩 혈액 검사 하셔서 콩팥 기능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류성 후두염 약이나 역류성 식도염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엄청 장기 복용하시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증상 보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약 쓰셨다가 또 증상 괜찮으면 잠깐 끊었다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장기 복용 뭐 1년, 2년 이렇게 몇 년씩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하면서 콩팥 기능 한번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창희사랑님이 사구체 여과율 56, 당화혈색소 6.7, 당뇨 진단받으신 지 15년째 70대이십니다. 왜 스테비아 믹스커피 한 잔씩 마셔도 괜찮을까요? 요즘에 이제 이 스테비아 믹스커피가 유행인가 보네요. 이게 우리 제로, 그 다음에 0칼로리, 설탕 제로, 요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스테비아가 또 같이 유행을 하고 있네요. 70대이신 거를 감안하면 사구체 여과율 56, 비교적 당뇨 15년 되셨는데 사구체 여과율 56이면 그래도 비교적 신장 기능 잘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당화혈색소 6.7이면 당 조절도 비교적 잘 하고 계시네요. 왜 아까 제가 당 조절할 때 당화혈색소의 목표치는 6.5 아래로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0대, 80대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님 분들은 또 당화혈색소 너무 낮게 유지를 하면 저혈당에 잘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혈당이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저혈당이 계속 생기는 것도 심장이나 뇌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사실 이제 7, 80대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에게는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서 당화혈색소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6.7이면 지금 비교적 잘 관리하고 계신 상황이고 스테비아 믹스커피 한 잔 정도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커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메리카노, 아무 설탕이 섞여 있지 않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2잔 정도는 오히려 콩팥에 좋다라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설탕 섞이지 않은 아메리카노는 하루에 1~2잔 정도는 드셔도 신장 기능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 주셔가지고 다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상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식하신 분들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 낭종이나 초음파나 CT 찍다가 우연히 이상소견 보였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서, 앞으로 저희 그 신장학회에서 강의 준비할 때 이식 관련한 강의, 그다음에 그 초음파나 CT에서 우연히 발견된 종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들 준비해서 같이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음 강의 때 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